미야자키 규모 7.1의 지진을 시작으로 일본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이어 악재가 일본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태풍이 밀려 들어오면서 일본 열도는 공포에 휩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중심기압 94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본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며 공항은 마비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라 페레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때부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국제환경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은 미국 국제환경기후 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믿기 힘든 순간들을 겪어야 했는데요. 너무 뜬금없겠지만 일본에 가서 한국의 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본에 갔다면서 갑자기 웬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저와 저희 팀은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환경 이슈들을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올해 초반에는 북극 빙하 감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우리 국제환경기후관리팀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국가들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우연히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와, 나는 아직 한참 모자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긴 했지만요.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환경 위기가 전해 찾아왔었죠. 벌써 일본은 여러 차례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했었기에 일본의 저런 행동이 못마땅했었습니다. 저와 우리 국제환경기후관리팀은 매년 일본을 찾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었죠.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일본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일본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을 위해 서둘러 준비했어요. 늘 그랬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죠. 일본 측 대표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었다고 애써 설명했습니다. 원전 부진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방류는 진작부터 시작했음에도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의 핑계로 자신들의 방패를 준비하는 듯하는 일본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특히 방사능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과 주변국들의 반발에 대해 지적했죠. 일본 측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며 방류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우리 팀은 후쿠시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하니 후쿠시마 제1원전이 보이기 시작했죠.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원전 건물들과 그 주변의 텅 빈 마을들은 볼 때마다 느끼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2년 전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방호복을 입고 원전 시설 내부로 들어갔고 오염수 저장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잠재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안내를 맡은 도쿄전력 직원은 현재 13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40만 톤씩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오염수 정화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다핵 종제 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렸죠.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의 초강력 태풍 산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팀은 급히 회의를 열어 귀국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이번 태풍이 후쿠시마 원전에 미칠 영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우리는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초속 70m가 넘는 강풍에 건물들이 흔들리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죠.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등 규슈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도로는 물에 잠기고 건물들은 무너졌으며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날아갔어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죠.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의 지진을 시작으로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더니 연이어 큰 지진들이 발생했어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지진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TV에서는 일본 기상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입니다. 1959년의 태풍 베라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예보를 했었고 발표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 945 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제환경기후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저런 태풍을 만나게 되면 아파트를 집어 삼킬 만한 파도는 물론이고 땅에 박혀있는 나무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리 팀의 일본인 통역사인 타나카 사요코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희 가족이 고향인 구마모토에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깊은 걱정에 빠졌죠.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대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요코 씨에게 괜찮을 거라고 잘 대피하셨을 거라고 했지만 진정되지 않는 듯 해보였습니다. TV에서는 연신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수백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의 재정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군요. 저와 팀들은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의 깊게 주목했어요.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 상황에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피 명령이 늦게 내려졌고 구조 작업도 지연되고 있었죠. 특히 황당했던 건 재난 문자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사요코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저는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제 지인은 재난 메시지를 받지 못했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인데 이런 기본조차 작동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누구에게는 문자가 가고 누구에게는 안 가고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요. 태풍이 접근하면서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호텔 직원들이 우리에게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죠. 대피소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일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일본어를 모르다 보니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지침이나 안내원들은 없었습니다. 자국민들조차도 어찌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팀은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태풍은 예상보다 더 강력한 위력으로 일본 전역을 강타하고 있었죠. 국제환경기후 팀장으로서 사실 일본의 방사능 방류에 대한 사항으로 왔었기에 제 관심은 사실 일본의 일반적인 태풍 피해보다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파손될 경우 우리가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태풍으로 한 나라만 소실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걱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을 무렵 저와 동료들은 즉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시내로 나가보니 거리는 쓰레기와 부서진 간판들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전 상태였어요. 저는 팀원들과 즉시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원전에 도착했죠. 다행히 원전 자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지역의 피해는 심각했죠. 다행히 오염수 저장 탱크는 파손되지 않고 내용물이 유출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도쿄전력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라 마냥 이곳까지 밀려든다면 2019년 때와 마찬가지로 방호벽이 일부 무너질 수도 있고 오염수가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이외 타 지역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명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긴 했지만 사태 파악을 위해 분주했었고 저와 동료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파손된 시설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죠. 원전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전 세계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눈으로 본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 그리고 당연히 최고라고 믿어왔던 일본의 강대국 이미지가 크게 흔들려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곳곳은 지속적인 여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한 일본 관계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주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태풍과 지진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비규환 속 일본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대피 명령이나 구체적인 행동 지침 없이 그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식의 일반적인 경고만 반복하고 있었죠. 저희 통역사 사요코 씨는 분노한 듯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의무 아닌가요? 틀리지 않는 말이었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본 정부는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니 자국민이었던 사요코 씨가 분노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했고 일본 정부에 강력한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즉각적인 대규모 대피령 발령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국제구조팀의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능력만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이조차 일본은 자존심 때문인지 자국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국제구조팀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일본 재난대응팀이 자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을 모두 기울이고 있다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저희는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국제적 관리를 제안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대응만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지진이었죠. 이번엔 일본에 발현된 직하형 지진이었어요. 규모는 정확히 당시 몰랐지만 강진이었고 시내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리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고 차들은 정체되어 움직이지 못했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그때 바닥에 앉아 사요코 씨가 두려움에 떨며 말하더군요. 이게 정말 제가 태어난 우리 일본인가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의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진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정신없던 우리 팀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일본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아갔죠.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터라 다행히 문을 열고 있던 한 식당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식당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여행 오셨나요? 영어로 질문을 던졌기에 못 알아들을까 했는데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 저희들은 모두 한국인들은 맞는데 여기 살고 있어요.
일본에서 거주 중이던 한국인 분들이셨던 거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번 일본의 태풍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신 한국의 대학생들이 만든 무료 앱과 재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저 대학생들이 만든 재난 앱을 이용한다니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닌 학생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을 신뢰한다는 말인가?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국인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중 한 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 앱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거예요. K-Safety라고 하는데 실시간 태풍 정보와 이동 경로는 물론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해서 가장 빠르게 피신할 수 있는 공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앱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 안전한 이동 경로, 실시간 재난 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일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에 따라 맞춤형 대피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앱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재난 문자는 받지도 못했는데 이 앱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죠. 확실히 일본이 IT 분야나 이런 재난 시스템에서는 한국에게 한참 모자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의 재난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더욱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분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국제 환경 기후 관련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분들은 차근차근한 말투로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재난관리에 인공지능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재난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하죠. 또 모든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CBS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이란 시스템도 있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어도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에요. CCTV, IoT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각지대 없이 모든 상황들을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개발한 앱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일본은 여기서 조금 살아보니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일본에 살면서 겪은 여러 재난 경험과 한국의 시스템을 활용해 극복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 관리는 단순히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은 이번에 알게 된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더 많은 국가에 소개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등을 이야기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방사능 오염수 문제였지만 뜻하지 않게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의 일정을 일단락하고 서둘러 일본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태풍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자칫 발이 묶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일본에서 해야 하는 일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서둘러 저희는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통역사였던 사요코 씨도 원래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가 많기는 하지만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일본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태풍을 피해 한국으로 가려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한국을 가려고 하는 거지? 바로 옆 나라라서 태풍의 피해가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자 사요코 씨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 SNS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퍼진 것 같아요.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실제로 일본 곳곳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연령대가 있는 일본 어른들은 한국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어린 20대 젊은 사람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요즘 한국의 콘텐츠가 워낙에 파워가 있고 인기가 높다 보니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 같았죠. 근데 이건 일본뿐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미국 전역에 한국의 문화가 자리 잡았고 어딜 가나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젊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저도 프랑스를 센 강수질 문제 때문에 가야 했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닌 참가 국가들 중에 프랑스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제가 조사하러 갔던 센강이 수질 개선 문제도 한국의 기술력을 벤치마킹하여 2조 원이나 들여 프랑스에서 도입했었다고 하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자리 잡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겨우 공항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출국장 앞에 줄을 서 있었죠. 공항에서 커피를 사서 잠시 출국 전에 쉬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가려는 듯한 일본인 여성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었어요. 한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여행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피난을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자 그 일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재난 대응 매뉴얼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번 태풍 때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반면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잠시 여행 겸해서 한국으로 피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유튜브와 뉴스들에서는 우리 일본은 충분히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행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일본 사람들은 괜시리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공항 한편에서는 시위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우리 일본 정부는 낡은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선진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 시위를 못마땅해 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왜 한국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냐는 거였죠.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재난대응법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죠. 우여곡절 끝에 일본을 떠나 미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바로 며칠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국제 재난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이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저희는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료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느낀 대로 발표했죠. 근데 저희 발표가 끝나고 컨퍼런스 센터에 한국에서 왔다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왔었어요.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 플랫폼, 그리고 개인 맞춤형 대피 안내 서비스는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만났던 한국인들로 인해서 한국의 재난관리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문가의 말로 다시 한번 듣게 되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에 모여들었던 세계 각국의 재난관리 팀원들, 국제환경기후 전문가들 등등 한국 전문가의 연설에 박수를 치며 엄지를 들어주었어요. 근데 더욱 놀라웠던 건 영국의 국토안보부의 관계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놀랍게도 영국에서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부 도입했다고 말했죠. 우리는 2년 전부터 한국의 재난 예측 AI 시스템을 런던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재해와 재난 등의 예측의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팀원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유럽국인 영국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2년 전에 도입했었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일본에 출장 다녀왔지만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희 한 팀원이 말하더군요. 이어 다른 팀원이 덧붙였죠. 맞아요. 특히 재난 대응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어요. 미국에서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조사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풍이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오히려 재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수확이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시스템, 효율적인 대피소 운영,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들의 연대의식.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 미국도 이러한 점들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어요. 실제로 한국의 재난관리 홈페이지와 앱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지진, 태풍, 화재, 감염병 등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한 예방 수칙부터 대피 요령까지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번 일본의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니. 한국의 저력과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일본의 이번 태풍 사태로 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귀감이 되어주고 있는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에서도 연신 일본 관련한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사상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